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9월 7일 토요일 주말 스페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역주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날씨가 좀 시원해지려나 열대야가 좀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또 며칠 전부터 다시 열대야가 살아나고 지금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 무더위가 저기 다음 주 추석 연휴 때까지 계속 더울 거다라는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이제 가을 쪽으로 빨리 진행이 되면 좋을 텐데 저도 역시 가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날씨가 다시 역주행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축구가 이틀 전에 팔레스타인하고 경기, 여러분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답답하게 보셨겠지만 현장에서는 또 누구죠? 홍명보 감독, 나가, 그리고 HDC, 우리 증시의 유명한 기업, 한국이 아니라 현대산업개발 아시죠? HDC, 정몽규 회장. 그분이 이제 그 축구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예전에 HD 현대 중공업 지주 HD를 쓰는 HDC를 쓰는 현대산업개발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정세영 회장님이 현대산업개발 쪽이고 정세영 회장님 이제 형제분이셨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주영 회장님 그쪽에 정몽준 회장 사남이었던 정몽준 회장 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의 HD 현대 중공업 지주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대기업 집단 중에서 이제 HD가가 있고 HDC가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요. 또 이제 계열사들이 다른 분포를 하고 있어요.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주, 그 다음에 현대오일뱅크, 그 다음에 인프라코어,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에너지나 조선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HDC 쪽은 현대산업개발 중심으로 해서 일단 건설 쪽이 많이 중심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 축구 경기장에서 정몽규 회장도 나가라, 홍명보도 나가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현장에서 느낀 것들은 팬들이 우리 축구팀을 응원한 것인가, 아니면은 오히려 잘 못하길 바래가지고 홍명보나 정몽규 회장 이런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나, 이게 헷갈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틀 전에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하마스가 바로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그 나라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피파 서열상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나라하고 그렇게 무의미한 그런 경기를 했다라는 거. 또 이제 이틀 후에는, 이게 지금 월드컵이 아시아 쪽 예선전이기 때문에 이제 또 그쪽에 카타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쪽 이제 아랍에미리도 있고,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만하고 이제 예선이 또 잡혀 있기 때문에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제 원정 출국을 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축구계도 좀 지금 뒤숭숭숭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이후에 배드민턴인가요? 배드민턴 맞죠? 배드민턴 협회 쪽에서도 뒤숭숭한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좀 뭔가 스포츠계도 좀 이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아시지만 무슨 대본을 가지고 읽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조금 두서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 스포츠 관련된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증시 문제에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또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한 솔루션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정말 큰일 났네, 큰일 났어의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큰일 났네, 큰일 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솔루션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도요. 마지막 쪽에 마지막은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월드컵도 그렇고 그 올림픽도 그렇고 그 스포츠 그런 큰 행사들은 사실은 그게 그 국가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 기반의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큰 스포츠 행사 이런 것들에 의존성이 큰 그런 국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나라는 뭐 GDP의 14% 정도가 여행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큰 행사가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거의 한 달간의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 한 6개월 정도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한 달간 그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또 1년의 나머지 6개월은 그 치른 행사를 그 정리하고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청소도 해야 되고 뭐 해체도 해야 되고 그런 일에 또 6개월이 지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면은 또 6개월 동안 그 축제 행사를 위해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또 그 축제가 끝나고 나면 또 6개월 동안은 그 축제의 그 뒤처리 마무리를 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 그 축제로 인해서 그 축제가 한번 벌어지고 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수만 명의 사생아가 그 잉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제 이면에는 굉장히 또 이게 그 축제라는 것이 산업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지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신앙인 입장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그 신앙관에 대해서 좀 같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이제 저는 그 신앙의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림픽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원이 올림푸스 신화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그 이란이 예전에 페르시아 그 마데바샤라고 해서 그 페르시아 그 나라인데 거기에 지금 세계적으로 그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 그 당시에는 제국이었으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이었으니까 그리스를 공격을 하죠. 근데 그리스는 이제 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라든지 뭐 그런 폴리스의 형태로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때 그 고레스가 그쪽 그 이제 마케도니아 뭐 그리스 그쪽에 가가지고 사실은 그 승전을 못했던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마라톤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이제 실화죠.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얼마 안 되는 그 그리스 그 폴리스 이쪽 군대들이 그 이제 고레스 군대를 견뎌내는 그리고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뛰어가서 그 승전보를 알리고 이렇게 죽었나요? 그게 이제 어떤 근원이 돼서 그 마라톤이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배경도 있는데 그리스의 그 올림픽이라는 거가 결국에는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저의 그 신앙관이라든지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신과 사탄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으로 좀 어두운 부분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도 그렇고 또 아까 브라질 같은 데서 큰 축제 행사들도 그렇고요. 그런 또 축제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할로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로윈이 무엇입니까? 서양의 도깨비들의 그런 행사잖아요. 그 가면을 쓰고 그런 행사인데, 불행하게도 또 그런 행사들이 벌어지고 나는 그런 장소들에서 큰 사고들이, 큰 참사 같은 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월드컵도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그 응원,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운동장에서 뭐 소리 나가 뭐 홍명보 나가 정몽주 나가 했던 그 이제 그 월드컵 그 응원단들이 지금 조직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조직화되어 있는 그 응원단 이름이 붉은 악마잖아요. 붉은 악마. 하필이면 왜 악마라는, 그냥 응원을 잘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악마라고 했을까? 근데 사실상 그 붉은 악마가 2002년도 월드컵 그때 등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축구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오히려 정점을 찍은 뒤로 점점 물론 이렇게 부침이 있긴 하지만, 증시의 부침처럼 그 축구의 그 부침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이후로 뭐 그 붉은 악마의 등장 이후로 축구가 더 발전했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 1970년대 초에 전 세계적인 그 월드컵의 그 열풍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들도 그 당시에 이제 그 텔레비전이 그때 이제 처음 그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월드컵이 전 세계적인 이제 열풍이 우리나라에도 반영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교동에 그 대형 그 공연도 하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대형 업소 이름이 월드컵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어떤 그 신인 가수들의 그 발굴 이런 것들이 뭐 우리 그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YG라든지 뭐 이런 대형 기획사들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월드컵이라는 그 큰 무대가 그 스타들이 발굴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 유튜브 처음부터 저희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유튜브를 하게 된 그 이유가, 그 가수 김승미 씨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유튜브를 시작한, 그게 사실은 우리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그 출발이 됐는데, 그 가수 김승미 씨하고 이름이 비슷한 무명 가수 김승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김승주, 이름 비슷하죠? 김승미, 김승주. 그 김승주라는 그분이 그 이제 월드컵 열풍과 함께 무교동에 있던 그 월드컵에서 무명 가수로서 무대에서 팝송을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 가수가 바로 그 이후에 한 3, 4년 정도 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게 된 그 가수 혜은이 가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일화도 있다라는 거, 월드컵이요. 생각이 나네요. 자, 이제 증시 얘기 좀 하겠는데요. 증시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보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다기보다는요. 또 이런 거 다 설명해주고, 이런 것도, 어쨌거나 이렇게 증시가 또 이렇게 흘러가면, 단기적으로는, 좀 골치도 아프고, 또 대응책도 만들어야 되고, 또 쉽게 흘러가면 좋은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이런 생각에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증시를, 네 가지 제가 그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저항, 모호, 변동, 압박. 이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단어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저항이라는 의미는, 이제 저항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얼마 전에, 뭐 며칠 안 됐어요. 사실은 한 5일? 6일? 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다우지수가 최고가 경신했었잖아요. 그쵸? 최고가 8월 말에 경신을 했었으니까, 그 최고가 경신이라는 그 최고가 라인에, 그 기존 최고가하고 이렇게 그 라인이, 아주
그 돌파한 건 아니었으니까 기존의 그 최고가 6월 달에 형성됐던 기존의 최고가하고 거의 비슷한 라인이니까 그 저항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저항이 역시 최고가권에서 저항이 한번 있구나. 그 얘기는 그 최고가권에서 또 숨고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특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수급선 저항을 돌파를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수급선 저항을 돌파를 못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한국의 시총,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0선 저항, 그 수급선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그 여파가 우리 이제 한국 증시의 코스피의 그 직격탄으로 연결되면서 일단 그 한국 증시 역시 마디 지수인 코스피 2,700 그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의미. 그다음에 역시 그 반도체의 경기선을 저항으로 해서 이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바로 돌파해서 추세로 복원되지 못하고 지금 어쨌든 다시 이렇게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 이게 얼마 동안 지속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저항이라는 제가 단어를 써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좀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어쨌든 미국에서 지표 8월 달에 그 폭락할 때는 고용 지표가 또 빌미가 됐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9월 초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에는 그 PMI 지수, 제조업 지표, 자, 이런 지표들이 정확하게 그 골디락스라고 얼마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골디락스라고 해석을 했다가 또 무슨 경기 침체라고 또 갑자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그 지표들이 주는 모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표들이 주는 그런 확실하지 않은 그 모호성, 불확실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불확실성. 증시에서는 어쨌든 그 불확실을 굉장히 좋아해요. 안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냥 확정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게 호재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목격을 해왔던 것처럼요. 증시는 모호한 거, 불확실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골디락스라고 하고 그 미국 경기가 그 증시는 계속해서 다우처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왜 PMI 지표는 이렇게 안 좋게 나왔냐, 이런 것들이 모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변동성이 지금 또 9월 들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변동 관련해서는 제가 또 빼놓지 않고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 엔비디아가 제가 여러 차례 아주 많이 강조드리고 있지만 그 주식 옵션 쪽 해가지고 그런 그 기술주들의 파생시장 옵션들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본 주식, 원래 주식, 기초가 되는 기초자산이 되는 원래 주식의 그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다. 그런 변동성으로 인해서 또 그 밸류체인 관계에 있는 또 어떤 산업의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 산업이 많이 있는 한국 증시에도 이런 이 변동성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압박이라는 이제 제가 표현을 썼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이 한국에 뭐라고 했죠? 한국에 동시만기일이라고 했죠? 동시만기일.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우리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9월 20일 날은 글로벌 증시들의 동시만기일, 쿼드러플 2층이 되어 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쿼드러플 2층, 동시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시한부의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시한부의 시장. 이 시한부의 시장에서는 그 만기일까지만 그냥 그 증시를 좀 이렇게 압박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그냥 좀 왜곡을 시킨다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시한부 만기에 그냥 만기에 죽어나가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차피 파생시장이라는 거는 파생시장이라는 거는 매수, 매도 이런 표현보다는 포지션의 개념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공격 포지션에 있으면 누군가는 그 반대 포지션에 딱 위치가 돼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공격자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세력이라고 했을 때 그 세력이 지금 공격하고자 했던 부분은 하방을 향하고 있다라면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세력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개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그 만기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과도하게 상승 쪽으로 포지션을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 포지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도한 개인들의 상승 포지션에 반대되는 하방 포지션을 저절로 그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요. 그러면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은 세력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시장이라면은 그걸 감수하고라도 세력들도 움직이겠지만 뭐 만기라고 하는 거는 불과 며칠 뒤에 만기가 되고 뭐 1, 2주 뒤에 만기가 되는 거니까 그 시간에 얘네들 조금만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은 다 죽일 수가 있는데 세력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은 그거를 며칠 지연을 시켜서 죽이고 가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이렇게 착한 개인 투자자들이 상방적으로 주식시장 좋게 보고 상승적으로 엔비디아 올라가는 걸로 보고 엔비디아 많이 사고 있구나, 아주 좋은 투자자들이구나 칭찬해 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구조의 시장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압박을 지금 강요당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 압박, 그러니까 만기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네 만기일까지 압박할 거야. 그럼 너네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세력 입장에서요, 너네들이 이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지 보자. 이런 그 압박의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반대매매, 마진콜이 되니까 그런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제 우리 한국 증시도 어제 금요일이어서 제가 장마감 방송은 안 했지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많이 빠지잖아요. 지수도 많이 빠지고 또 이제 물량이 얼마 안 나와도 사주지만 않으니까 개인들은 압박을 느낀다라는 얘기는 좀 급한 사람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으로 급한 사람들이 압박을 느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적은 개인들은 나 지금 다음 주에 추석 연휴에 돈 써야 되는데, 이거 주식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압박을 받고 나오는 물량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은데 굳이 올려가지고 누가 사겠어요? 압박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던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싸게도 이렇게 나오는 물량이 있으니까 이런 압박을 주면서 그런 물량들이 나오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코스닥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한참 전에 공약 비슷하게 했던 게 하나 생각이 나서 여기서 잠깐 코멘트 해드리는데, 에코프로 아시죠? 에코프로 제가 그때 한 10만 원 정도 액면 분할 해가지고 10만 원이니까 그때 뭐라고 했죠? 액분하기 전 30만 원. 액분하기 전 30만 원. 그러니까 그게 10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150까지 갔으니까 150만 원 했던 것이 30만 원까지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액분으로 따지면은 그게 이제 가격이 6만 원대가 되는 거죠. 6만 원대. 6만 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그 액분이 호재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런 방향성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6만 원대가 되면 딱 30만 원이고, 그럼 만약에 7만 원대가 되면은 57에 35만 원 정도 되는 거고, 8만 원대가 되면은 58에 40만 원대가 되는 건데, 뭐 8만 원대가 결국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원대가 결국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어제 80만 원대 깨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7만 원대에 들어섰으니까 30만 원대로 들어선 거죠. 57에 35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8만 원이 58에 40만 원대니까 8만 원이 깨졌으니까 결국에 30만 원대 들어온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액분하기 전 가격으로 30만 원대까지 들어올 거다. 그래서 지금 액분 이후의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원대는 필수.
6만 원대는 선택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쨌거나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에코프로가 결국에 이렇게 8만 원이 붕괴되고 7만 원대까지 들어섰으니까 에코프로나 그 에코프로 H 있죠? H 그 계열사 중에 있잖아요. 코스닥 지금 현재 시총 1, 2를 다 에코프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종목들이 다 이번에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하니까 그 영향도 다른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심리가 안 좋으니까 아까 또 압박받는 이런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 정말로 그 에코프로가 에코프로의 액분이 호재가 아니었구나. 결국에는 액분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 과거로 따지면은 그게 이제 50만 원 정도 되는 그 가격대였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7만 원대까지 또 더 떨어졌다. 물론 이제 과거 150만 원 작년에 그 고점에서는 또 정말 몇 분의 150만 원하고 40만 원 그러면은 뭐 110만 원이 날아간 거니까 거의 뭐 70% 하락한 거죠. 70%.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도 물론 많이 하락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에코프로가 또 어쨌든 대표 종목으로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렇게 예상을 했던 부분이 역시 맞았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아까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변동성 관련해서 제가 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이 그림은 이제 제가 또 항상 직접적으로 캡처를 해오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드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자 지금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다음 주 우리 쿼드러플 만기일, 그 다음 주 글로벌 쿼드러플 만기일이라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증시는 또 추석 연휴가 길게 되니까, 연휴가 긴 것도 역시 이렇게 불안정한 장세에서는 연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휴 자금 급한 중소기업들도 그렇고 그런 자금들은 일단 주식을 팔아야 쓸 수 있는 자금이 나오니까 그런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추석 연휴가 길 때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좀 아셔야 돼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연휴가 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죠? 열리죠. 그럼 미국 증시는 열리는데, 그럼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미국 증시는 쿼드러플 만기일이 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그 쿼드러플 만기일까, 이제 미국의 쿼드러플 만기일을 앞두고 추석 연휴가 있으면은 이 만기일 요인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석 연휴에 만약에 증시가 열린다라고 하면은 그게 매일같이 반영이 되겠지만, 이게 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만약에 그 연휴 중에 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연휴가 끝난 다음에 한국 증시가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2007년, 2008년 이때쯤 되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 북핵이라는, 지금은 좀 우리나라가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북한의 그런 도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디어졌어요. 그게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항 같은 게 생긴 거죠. 저항도 생긴 거고, 이제 무디어지고, 이제 마치 예방주사 맞으면 저항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좀 생겼기 때문에, 웬만한 도발 가지고는 요즘에는 증시에 영향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2007년, 2008년 이럴 때는 그 핵실험 이런 거가 한번,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그때 폭락했었거든요. 그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북한이 그 당시로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졌던 그런 북핵 실험을 실행을 해버렸죠.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한국 증시는 폭락을 했었다. 이런 일도 있었던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쿼드러플 만기 그리고 긴 추석 연휴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연쇄적으로 어떤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의
변동성이나 이런 모호성 이런 것들을 그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아시죠? 이제 그 연휴 추석 연휴가 우리 한국 시간으로 뭐 이제 뭐 금, 토 이렇게부터 따지면 이제 뭐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는데 16이라고 9월 이제 미국 날짜로 했을 때 9월 16일하고 17일 그때 이제 그 9월 달 FOMC가 열리거든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이제 FOMC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결과 진짜 뭐 첫 단추는 그냥 일단 시작한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0.25%포인트만 낮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주가가 좀 요동치고 있으니까 좀 안정화 차원에서 빅커트 하자 50bp 0.5%포인트 인하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만약에 이제 빅커트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 추석 연휴 이후에는 좀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빅커트에 더 의미 부여를 해서 시장이 다시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라도 이제 좀 그 조치 자체가 0.25%포인트에 머문다든지 한다면은 또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해석이 어떤 해석이 좀 그 어떤 그 메이저들 세력 사이에서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 다음 주 추석 연휴까지 해서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하나의 변수로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일정 폭 조정을 받은 다음에는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지금 그런 추세 하락의 그런 장세는 아니니까 지금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아직은 방향성이 그 상승 쪽으로 가야 될 긴 방향성은 아직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이 빅커트가 또 뭐 단발적으로 끝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니까 이거 이제 물론 이제 시장이 조정 후에는 다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9월 16, 17일 이 이벤트를 전후해서 그때 어떤 또 이제 시장이 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또 추가 변동성의 요인으로 작용할지 이거에 대해서 그때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어쨌든 추석 연휴는 연휴인데 마음이 연휴가 아니겠죠. 주식을 또 미국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또 여러분들께 제가 또 소식과 함께 분석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결국에는 지금 뭐 그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최대 명절이 다가오는 이 주간에 경기도 그렇고 경기도 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뉴스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증시에도 좀 마음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이런 거 그 커트 이런 거가 좀 분명하게 나와가지고 증시가 좀 활기차게 올라가면 저도 일하기가 편하고 여러분들도 좋으실 텐데 요즘 어쨌든 지금 시장 흐름이 좀 그래요.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같이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솔루션도 제시를 해드려야 되는데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건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개미들의 그 발상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개미들은 이제 물론 이제 위에서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도 좀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자, 개인들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하시죠? 그리고 비싸게 만약에 어떤 주식이 충분히 올랐다면은 비싸게 팔아서 다시 싸게 됐을 때에 비싸게 팔아서 다시 싸게
됐을 때 다시 산다라든지 이런 그런 방향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고 또 비싸게 판 다음에 싸게 살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보장이 된다라면 주식 투자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경기라든지 경제의 그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거시 변수들의 작용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전쟁 같은 그런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생시장 때문에 작동하지 않고 그 파생시장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세력 입장에서는요. 여기 이게 타이핑이 될지 타이핑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한번 글씨 쓸 수 있나? 글씨가 안 써지니까 그냥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지만 세력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싸게 사서 덜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싸다고 생각하고 샀지만 세력들은 거기에서 오히려 주가를 더 싸게 만들려고 더 싸게 누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싸게 팔아서 다시 싸게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냥 싸게 팔아서 더 쌀 때 사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싸게 사서 이것만 생각하지만 세력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나는 더 싸게 살 거야. 그냥 더 싸게 사서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 비싼 상태에서 팔아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겠죠? 더 싸게 샀으니까. 또는 여기서 비싸게 팔아서 싸게 사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 너 비싸게 팔아 너보다 내가 더 싸게 팔고 난 대신에 더 쌀 때 살 거야. 그렇게 주가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은 자금이 그리고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은 자금도 훨씬 많고 시간도 그렇게 쫓기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 그 개미들의 발상에 한계가 있는 기본 출발이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출발이죠. 이런 구조니까. 그럼 이런 기울어진 자금의 규모도 다르다라는 거, 감소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파생시장의 장악력도 다르다라는 이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상황에서 그리고 개미들의 그 발상 자체도 1차원적이거나 2차원적이죠. 그 그 메이저들은 3차원적이거나 4차원적이고까지 보는데, 자, 이런 그 한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한계 상황이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이거를 상수로 해가지고 솔루션이 나와야 되겠죠. 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번에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생시장 절대 하지 말자. 노노 해야 되는 거 파생시장 절대 하지 말자. 그리고 과도한 신용매매 하지 말자. 과도한 신용매매, 자기가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신용매매, 그리고 신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써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줍줍. 자, 이번에도 역시 이런 장세가 지금 아까 이런 톱니에서 연결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험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회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럴 때 이제 줍줍 전략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 줍줍을 저는 이제 그 소형주들이 복원될 때는 훨씬 그 수익률이 좋습니다. 복원되는 그 시간도 빨리 복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소형주의 단점이라는 거는 많이 살 수가 없다라는 단점.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 매매로 인해서 그런 물량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소형주, 물론 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소형주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펀더멘탈이 우수한 소형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형주들은 줍줍을 해도 된다. 자, 그리고 우량한 종목들 중에 대형주, 흔히 말하는 우량주들이라고 하는 종목들은요, 이미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줍줍
소형주는 줍줍, 여기도 줍줍이라는 얘기는 이런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좀 낮춰도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제 생각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참고를 하시거나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줍줍을 한 번에 막 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게 반반 전략을 가져가자. 그럼 반반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연휴가 오니까 이런 생각, 다음 주 증시가 이제 5일 있고 연휴 있잖아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연휴 전에 반절 정도, 연휴 전에 반절만 줍줍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연휴 이후에 증시가 뭐 강하게 올라가면 좋은 거고, 오히려 반절 샀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연휴 이후에도 또 어떤 불확실성이 증폭이 된다, 이런 변수들이 있으니까, 아까 이 쿼드러플도 있고, 쿼드러플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미국에 쿼드러플이 온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FOMC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시장의 연휴 이후의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연휴 전에는 반절만 사놓고, 그리고 나서 연휴 끝나고 장세가 좋으면 뭐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연휴 이후에도 장세가 안 좋다면 그리고 나서 반절을 더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이건 연휴라는 그 기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지금 현재는 지난주에는 아직 수급 상황으로 해서 제가 가끔 이제 바닥 사인 나왔습니다, 수급 사인 나왔습니다, 이런 거 분석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임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모습으로는 그런 수급적인 그런 거래량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보조 지표들에서 아직 바다 사인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량 자체도 지금 별로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아까 추석에 의한 그런 그리고 쿼드러플에 의한 그런 압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자금이 좀 급하거나 시간적인 압박을 갖고 있는 그런 매물들만 나오기 때문에, 현재 어떤 분석상으로 해서 바닥이다라고 단정 지을 만한 분석이 지금 애매하게 아직 잡히지 않는 상황이니까, 우선은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는 역시 반절 정도만 줍줍에 참여를 하고 있다가 바닥 사인이 정확하게 등장했을 때, 제가 이번에 바닥 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반등 시작입니다, 이렇게 쳤을 때 또 반절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이번에 시장이 또 이렇게 좀 안 좋아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이렇게 힘든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들고 가시기가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솔루션을 저는 제시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참을 하시면은 그래도 또 살아남기의 전술에 제가 많이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생신용 안 하시면은 제가 괜찮다고 하는 종목들은 조금 기다리시면은 다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들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저에게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010-6656-9502, 010-6656-9502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문의라는 거는 이런 문의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스위칭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타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들고 있어도 될지, 아니면 들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거에 대한 문의를 포함해서, 아니면은 제가 추천하는 종목 저를 믿고 저하고 손잡고 같이 한번 가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010-6656-9502로 010-6656-9502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주말 스페셜 방송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증시 열리고 나면 뭐 장중이든 장마감이든 방송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고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